자, 저하고 차는 비를 맞아도 카메라는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히겠지만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금 이렇게 3칸이나 차지를 하게 됐는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주변에 아무 차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찍고 앵글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한 5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 양산형 모델들이 막 늘어났을 때 럭셔리 자동차 시장 그리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제조사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SUV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상위 그리고 전기차 브랜드 EQ의 최상위 모델 중에 하나인 EQS SUV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EQS 세단 모델을 시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의 SUV 버전이라고 봐도 괜찮죠. 사실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연기관 모델들을 판매를 하고 있을 때를 보게 되면은 세단 라인업 그리고 SUV 라인업, 스포츠카 라인업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모델명에서도 그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세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A, C, E, S 그리고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에는 CLA와 CLS, SUV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GLA, GLB, GLC, GLE 그리고 GLS, 스포츠카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SLC, SL 그리고 AMG 전용 모델이긴 하지만 AMG GT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델명에서부터 그 성격을 알 수가 있도록 구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되면서 전기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EQ가 론칭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이름들이 조금 뭉쳐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EQ 브랜드로 출시를 했었던 모델인 EQC, GLC의 전기차 파생형 버전이기는 하지만 SUV 형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분이 없이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EQA와 EQB 역시 파생형 전기차로 출시가 되면서 다른 SUV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한 별도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장성이 있고 많이 팔릴 수 있는 모델, 그 중에서도 벤츠의 가치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델인 E클래스급과 S클래스급으로 가게 되면서 SUV라는 모델을 따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 세단형에서는 EQE와 EQS고 SUV 모델에서는 가장 최근에 출시를 한 모델인 EQE SUV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EQS SUV입니다. 과연 이 EQS SUV는 기존의 EQS 세단 모델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전기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럭셔리 시장 혹은 프리미엄 시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외관의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EQS보다는 낫고 마이바흐 EQS SUV보다는 조금 좀 봐줄만 하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EQS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나쁜 디자인인가 하면은 적어도 정면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측면이나 후면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광중하게 뛰어 있는,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게 세단인가 S클래스인가 혹은 뭐 크로스오버인가,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 다양한 그런 평가들이 나왔던 반면에 EQS SUV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전기차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SUV 형상들을 잘 갖췄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디자인을 갖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이바흐 EQS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이유, 훨씬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바흐 EQS 같은 경우에는 컨셉트카를 먼저 봤었어요. 그 컨셉트카에서 이 EQS SUV라는 디자인이 나오게 된 건데, 사실 마이바흐 EQS SUV 컨셉트 같은 경우, 이름도 길어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영우가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요 그릴 부분 때문에 이게 무슨 고래도 아니고 범고래도 아니고 혹등고래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디자인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EQS SUV, 양산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모델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EQS에서도 괜찮게 보였었던 이 앞쪽 부분,
딱 막혀있는 그릴 부분이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거는 전기차로 만들어진 SUV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만든 전기차죠 라는 것들을 앞모습에서 딱 얼굴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EQS SUV 같은 경우에는 EQS와 마찬가지로 EVA2라고 하는 메르세데스 EQ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QS SUV는 전체 길이가 굉장히 길쭉하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전체 길이만 하더라도 5100이 살짝 더 넘어가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 SUV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준대형에 준하는 그런 초대형 럭셔리 세그먼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크기는 갖고 있어 줘야 실내에서도 넉넉한 공간들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EQS SUV가 되면서 들어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휠 디자인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만져보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스포크라고 하죠. 스포크가 아닌 부분들은 쑥쑥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인데, 차가 실제로 버텨줘야 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만들어 줬지만 이렇게 가운데 부분들 공력을 위해서 조금씩 막아주는 효과와 이제 구멍을 뚫어서 브레이크를 시켜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면서 약간 좀 환공포증 비슷한 그런 느낌들, 특히 좀 뾰족한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포비아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된 것 같아서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휠의 디자인은 뭐 그렇다 치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해요. 사이즈가 어딨지? 27545R21.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탠다드 모델이기 때문에 21인치 휠이 적용이 됐는데 580이나 론칭 에디션으로 가게 되면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작은 사이즈가 들어갔다고 해도 상당히 큰 사이즈의 휠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더 큰 사이즈의 휠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EQE도 그렇고 EQS도 그렇고 확실히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라인업들, 그리고 판매 볼륨을 가져올 수 있는 모델에서는 이 A필러 쪽에다가 별도의 이름, 레터링을 붙여준 모습들이 있었죠. 이 EQS SUV 역시 딱 EQS라고 하는 레터링들을 같이 장착을 해 줬습니다. 이따가 후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희한하게 어디에서도 SUV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도 마찬가지고 EQE SUV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EQE의 SUV 버전이지 뭔가 다르거나 더 특별하진 않다, 똑같이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인데 차의 형태가 다른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EQS SUV 뒷모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차들을 시승을 하면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EQE SUV를 제외한 모든 EQ 브랜드의 모델들을 시승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도 저는 이 EQS SUV의 뒷모습이 가장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QA나 EQB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LA, GLB를 파생형 전기차로 만들면서 좌우를 쭉 연결을 해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EQC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EQE 세단형 그리고 EQS 세단형 역시 좀 봤을 때 뭔가 조금 억지로 좌우를 연결을 해준 듯한 느낌. 양쪽 끝에도 상당히 두꺼운데 좌우를 연결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 이 LED 쪽이 차지를 하는 면적이 너무 넓다라고 느껴졌던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EQS SUV는 확실히 넓은 면적, 앞쪽과 조금 마찬가지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정하게 넘어가는 듯한, 실제로는 뭐 가운데가 조금 더 좁긴 하지만 일정하게 넘어가는 이 LED 라인이 이 차의 뒷모습에서 딱 포인트가 돼주는 확실한 요소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EQS SUV의 뒷모습이 EQ 브랜드의 차들 중에서는 가장 예쁘고 가장 봐줄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GLS나 혹은 과거에 출시가 됐던 ML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봤을 때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은 골프채 4세트까지도 굉장히 무던하게 착착착착 실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러 저희 점을 조금 널브러뜨려 놨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일부러 이 안쪽에다 같이 놨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충 널브러뜨려 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공간들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림막을 쳤을 때도 이 위아래 부분에 이 높이가 상당히 높게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의 활용성만큼은 그동안에 만났던 웬만한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상위의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상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은 뭐 타허라든가 에스컬레이드라든가 뭐 트래버스, 아예 작정을 하고 큰 사이즈, 큰 용량을 가지고 간 모델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 이상 이만한 이 트렁크 공간, 트렁크 활용성을 갖고 있는 모델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아래쪽에도 상당히 깊은 이 트렁크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할 일은 웬만해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에는 거의 107kWh에 가까운 107점 몇이에요. 107kW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는 이 뒷바퀴 축이 있는 거의 트렁크의 중간쯤까지 이 배터리가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렁크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SUV라서 라기보다는 EVA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만들게 된 그런 장점 중에 하나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EQS SUV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1열에 앉아 있는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EQS의 느낌을 그대로 SUV 형태로 바꿔줬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가 3개나 장착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도 그대로 넘어오게 됐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나 버튼의 배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EQS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구성들이 그대로 넘어온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벤츠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계기판 쪽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자체가 이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높아진 그런 느낌들이 EQS에서 전해졌었는데, 이번 EQS SUV 역시 같은 느낌들을 조금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상당히 크고 길고 높고 좌우로도 넓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봤을 때 요 시야각들, 특히 정면의 시야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쾌활하다, 널찍하다 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위에가, 앞에가 조금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을 웬만하면 최대한 낮춰서 타게 되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상체가 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앞에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포인트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트 포지션을 올리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 시야각들을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저의 시야 각도, 시트 포지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은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트 포지션을 맞췄을 때 이게 과연 잘 맞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트 포지션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런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좌석에서도 이제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라든가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뒷좌석까지 조금 컨트롤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라든가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들, 옆에 있는 수납 공간들까지 그냥 무던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EQS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진짜로 편리한가 했을 때 약간 그렇지 못한 포인트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된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이퍼 스크린보다는 더 아래 트림에 요 그냥 커다란
수직형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버전을 국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도 이 차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의 발열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늘 온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29.7도, 거기다 비까지 와서 굉장히 습하고 그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 스크린에서의 발열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좀 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사이즈의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운전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뒷좌석이 조금 더 메인이 될 것 같거든요.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 EQS SUV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SUV라는 것들 때문에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넉넉하다라는 것을 제외를 하면은 기존에 시승을 해봤던 EQS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편의 장비의 차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형에 해당을 하는 EQS SUV 450 포매틱의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져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차 뒷좌석에 모니터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런칭 에디션이나 580 모델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뒷좌석을 위한 이제 멀티미디어 시스템, 이제 디스플레이죠. 그런 것들이 추가로 장착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추가로 장착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로 EQS와 동일한 수준의 그런 편의 장비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EQS 같은 경우에도 EQS 450이나 350 아래 모델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차이점을 이 EQS SUV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EQS SUV 정도 되는 차들, 1억 5천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차들을 산다, 사실 1억만 넘어가도 조금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셔퍼 드리븐을 위해서 조수석이 완전히 앞으로 넘어가고 뒷좌석도 눕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완전히 넘어간다든가 뒤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장착이 되어 있는 것들을 기대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 EQS SUV 450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그런 기능들은 조금 빠져 있어요. 물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많이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뒷좌석의 등받이 각도라든가 시트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들을 갖추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원터치로 완전히 넘어가서 침대처럼 누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장착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가지고 럭셔리와 초럭셔리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을 만들게 되는 건데, 스탠다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좀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간만큼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그런 이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 2개 이상 넘어가는 그런 공간들, 바닥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팩 덕분에 조금 높아진 느낌들이 있기는 하지만 평평하게, 그래서 진짜 뒷좌석에도 3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바닥 공간, 발 공간,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썬루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주먹 2개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머리 공간까지 굉장히 넉넉한 공간들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동이 꺼져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데, 요 필러 쪽에도 라이트, 그리고 이쪽 손잡이 쪽에도 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고, 비필러 쪽에도 에어컨 송풍구, 그 다음에 가운데 아래쪽에도 송풍구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과 쾌적한 탑승 느낌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아쉬운 점, 자꾸 아쉬운 점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기분이 묘한데, 사실 이 정도 되는 차, 특히 S클래스에 준하는 차급을 탄다라고 했을 때 응당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스트 클로징이죠. 문을 대충 닫아놔도 모터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문을 이렇게 딱 닫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대체로 들어가 있는데, 이 EQS 450 포매틱, 이 EQS SUV 450 포매틱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그 기능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닫게 되면은 문이 안 닫힌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힘을 줘서 닫아줘야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게 아주 약간의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요 선쉐이드 같은 것들이 빠져 있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꾸 또 아쉬운 점이 늘어나게 되는데, SUV니까 뒷유리까지는 닿지는 못하더라도 옆유리, 적어도 옆유리의 선쉐이드는 수동이라도 좀 장착이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은 조금 들기는 해요. 1억 5천 6천 가까이 되는 금액들을 줘야 되는 이 차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런 정도는 좀 있어줘야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되는데, 조금 더 아쉬운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도 그렇고 붐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1억 6천대 가격대에 어울리는 그런 실내 공간, 그리고 승차감, 착자감을 전달해준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EQS SUV 450 포매틱 스탠다드 모델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자, 이름을 플레임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긴 이름인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르세데스 EQS SUV 포매틱 450 스탠다드, 상당히 긴 이름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포매틱이라는 이름처럼 이 차에는 모터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QS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매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두 개가 장착이 되고 있고, EVA2라고 하는 메르세데스 EQ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배터리 용량, 그리고 꽤 강력한 성능들을 발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용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107.1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바퀴 모터 그리고 뒷바퀴 모터까지 장착을 해서 마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한 355마력 정도, 그리고 최대 토크는 약 81.6kWh의 아니죠, 킬로와트시가 아니라 81.6kg 포스 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 자유로운데 웬 오토바이가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여기 상당히 강력한 그런 출력들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AER이라고 하죠. 완전히 충전을 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상온에서 한 450km 정도를 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배터리가 한 79%까지 소진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한 79% 정도인데, 지금도 이제 계기판에서 뜨는 이 주행 가능 거리는 맥스 500km 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차를 처음 받아서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봤을 때는 한 610km라는 꽤 긴, 갭이 상당히 크죠. 그런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주행을 할 때, 물론 이제 테스트 환경이라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할 때 550에서 580km 정도는 무던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배터리의 용량 자체가 굉장히 큰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차를 완전히 100% 충전하는 것도 사실은 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80% 정도까지 충전을 하고 운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도 한 500km에서 550km 정도까지는 무던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주행 가능 거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크다 보니까 오게 되는 그런 장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량 혹은 용량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주행을 하고 운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당히 충전을 했을 때도 적당히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크게 불편할 것은 없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완속 충전기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충전을 한다 그러면은 한 90%까지 충전을 하고 운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D 플러스 D, 그 다음에 D 마이너스까지 세 가지의 주행 이 회생 모드, 그리고 플러스를 두 번 눌렀을 때는 오토 모드까지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4개의 회생제동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오토 모드, 인텔리전트 회생제동 모드로 해놨을 때는
이 회생제동의 변화가 꽤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일일이 단계를 조절을 했을 때도 이 변화들은 느껴지지만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민하게 바뀌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세게 걸렸다, 부드럽게 걸렸다, 크루징, 항속으로 쭉 미끄러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서 각각의 순간순간 환경에서의 이 회생제동의 변화들이 더 잘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매틱 서스펜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꽤나 훌륭한 그런 승차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S클래스급의 SUV다 라는 것 때문에 구름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한 그런 승차 감각들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기대치를 완전하게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는 그런 승차감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굿이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타이어는 조금 더 미쉐린이나 아니면 피렐리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한데, 굿이어 타이어 역시 이 차하고의 궁합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로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좀 노면이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나갈 때도 쿵쿵쿵 이렇게 충격을 전달을 해주면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꾸물텅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는 그런 승차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승차 감각들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럭셔리한 전기 SUV 시대, 그런 것들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기 SUV 시대에 뭐 없어요. 그냥 돈으로 좋은 거 많이 발라두면 충분히 고급스러운 전기 SUV도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성이 이 EQS SUV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50 모델이 이런 느낌이라면은 580 모델은 탈 때마다 감탄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로 정말 매끄럽게 가속 잘 해주고 충격 잘 받아주고 정말 부드럽게 잘 달려주는 그런 전기차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망가졌어도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물건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차도 좋네요. 자,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EQ의 EQS SUV 450 스탠다드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기차들을 시승을 해보기는 했지만 세단형에서 실망을 하고 SUV에서 만족감을 느낀 모델들이 꽤 많았어요. 이 EQS SUV 같은 경우에도 EQS에서 미묘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 S클래스급의 그런 웅장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점들을 조금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EQS 450 뿐만 아니라 EQS 580 모델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출시를 기념한 모델인 런칭 에디션까지 거의 한 5개에 가까운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EQS 450 스탠다드 모델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의 가격이 1억 5,70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EQS SUV를 산다라고 했을 때 최소 1억 6천의 가격은 예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더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럭셔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로 만들어진 SUV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차밖에 선택지가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럭셔리 시장, 프리미엄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럭셔리 전기 SUV다 라는 점에서 이 EQS SUV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매를 해서 타고 계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EQS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다 커버가 된 그런 차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게 시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될 전기 SUV, 특히 프리미엄 시장이나 럭셔리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전기 SUV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EQS SUV를 참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